20년 경력의 일본 간판 아나운서가 생방송 도중 충격적인 사고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대본에 없던 한국 발언 때문에 일본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일본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사연을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카무라 유리, 20년 동안 NHK 뉴스의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밤 9시 수천만 일본 가정에 들어가 세상의 소식을 전했죠. 제 목소리는 신뢰받았고 제 얼굴은 익숙했으며 제 말은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또다시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단어들이 혀에 걸렸고 스튜디오 조명이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어요. 방송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롬프터의 글자들이 흐려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죠. 나는 한국을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왔다. 카메라 옆에서 디렉터가 초조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흔들림 없이. 그러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국에 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갈등, 분쟁, 긴장, 위기. 그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죠.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대해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 씨, 다음 주 일정입니다. 비서 사토가 노크 후 문을 열었어요. 사토 씨, 부탁이 있어요. 네.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사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취재인가요? 국제부와 조율이 필요할 텐데. 아니요, 개인적인 여행이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휴가를 내려고 해요. 사흘이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왜 갑자기? 20회 동안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말해왔어요. 이제는 직접 보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모두 뉴스 대본과 회의실 브리핑에서 나온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어떨까? 그곳의 공기는, 사람들은, 거리는 어떨까? 침대 옆 탁자에는 내일의 뉴스 대본이 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또다시 한국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본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이번에는 남의 말이 아닌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해온 한국과 실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크립트 없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노우의 카즈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NHK에서 10년 차, 제 밑에서 일해온 믿음직한 후배죠. 선배, 서울에 간다고요? 갑자기요? 소식이 벌써 퍼졌나 봅니다. 뉴스룸은 비밀이 없는 곳이니까요. 휴가예요. 개인적인 여행이에요, 카즈키. 카즈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네. 왜? 선배님이 갑자기 서울행을 결정하셨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관찰이죠. 카즈키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항상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죠. 그래, 관찰이야. 내가 20년 동안 말해온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 카즈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어 기초과정을 공부했거든요.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이상한 여정에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고마워, 카즈키. 하지만 뉴스 카메라는 없어. 이번엔 앵커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가는 거야. 카즈키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작은 디지털 카메라만 가져갈게요. 개인적인 기록용으로요. 여행 준비는 단순했습니다. 노트북, 펜, 작은 수첩, 그리고 마음을 열 준비. 평소 출장과는 달리 카메라팀도
취재 계획서도 인터뷰 일정도 없었죠. 그저 빈 페이지처럼 열린 마음만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작은 가방을 꾸리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문제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읽는 뉴스 대본 속에서 한국은 항상 갈등의 주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일까요? 한 나라의 본질이 그것뿐일 리 없었죠. 이번 여행은 내 편견과의 싸움입니다.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관념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에서 카즈키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앵커석의 유리가 아닌 그저 한 여행자로서의 나카무라 유리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배님?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가야 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비행이 내 20년 경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요.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작아지는 동안 제 마음속 확신들도 함께 작아지길 바랐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예상과 다른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와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쿄 하네다나 나리타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카즈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인상은 깔끔함, 정돈됨, 그리고 효율성이었어요. 뉴스에서 보던 갈등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죠.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 친절한 말 한마디에 제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도 심사관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관광이에요. 서울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온화한 어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직원은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시내로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우리 호텔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카즈키가 지도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공항 철도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안내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사실 수 있어요. 명동역에서 내리시면 호텔이 가까워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예상치 못한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도시였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제 이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에서 오셨군요. 혹시 NHK의 그 아나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도 알려져 있다니요. 가끔 일본 뉴스를 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객실 키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카즈키가 속삭였어요. 선배님, 여기서도 유명하시네요. 그런가 봐.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식당에서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늦게까지 열려있는 상점들.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었죠.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카즈키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선배님이 생각하셨던 한국은 어땠는데요? 질문에 답하려다 말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뉴스 대본에서 나온 이미지뿐이었어요. 갈등, 반일, 역사 분쟁. 그런데 첫날부터 그런 이미지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여행이지만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구경에 나섰습니다. 카즈키는 미리 조사한 관광 코스를 제안했지만 저는 정해진 일정보다 우연한 만남을 더 원했어요. 오늘은 그냥 걸어 다녀보자. 서울역 주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보고 싶어. 서울역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 걸음걸이, 옷차림을 관찰했습니다. 도쿄의 시나가와역과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바쁨, 같은 피로,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역 앞 작은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던 중 한 노인이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노인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당신은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관찰하는 모습이 관광객 같았어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져요. 저는 박 회장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카즈키를 소개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친절하게 서울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일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당연했죠.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불편한 역사 이야기가 나올 차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박 회장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하지만 내 손녀는 일본 만화를 좋아해요. 심지어 일본어도 배우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난 전쟁을 겪었지만 증오로는 손녀를 안 키워요.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출신이 다른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이 어쩌면 양국 관계의 본질에 더 가까운 진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박 회장님과 헤어진 후 서울의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광화문, 청계천, 명동을 거쳐 밤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들었네요. 카즈키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정도야.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국가를 말해왔다. 사람을 말한 적은 없었다. 첫 문장을 쓰고 멈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뉴스를 전하면서 저는 늘 큰 틀의 이야기만 했어요. 정책, 외교, 갈등, 분쟁. 그런데 오늘 박 회장님과의 짧은 대화가 그 모든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국가만 보았던 나의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행 3일째, 저희는 젊음의 거리 홍대 지역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카즈키는 이곳이 서울의 트렌드와 문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개성 넘치는 카페들, 독특한 디자인의 숍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죠.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을 카즈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 대한 뉴스는 읽었어도 이런 일상의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카즈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는 늘 갈등을 다루니까요. 평화로운 일상은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뉴스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새삼 느꼈어요. 세상의 일부만 보여주면서 전체를 보여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프레임 말이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더 구경했습니다. 옷가게, 서점, 레코드샵을 들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한 서점에서 일본 소설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히가시노 게이고까지 번역된 일본 소설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일본 문화가 여기서도 인기가 있나 봐요. 카즈키가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져봐도
주머니를 확인해봐도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즈키, 지갑이 없어.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생각해보니 아까 들렀던 카페에서 계산할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서둘러 카페로 돌아갔어요. 가는 내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최악의 상황이었죠. 괜찮을까? 벌써 1시간도 넘었는데.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카운터로 다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갑을 찾으셨나요? 1시간 전쯤에. 점원이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카운터 아래를 가리켰어요. 곧 다른 직원이 제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보관해뒀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직원의 한국어를 카즈키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외국에서 도둑을 당했다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제 편견과 달리 친절한 사람들이 제 지갑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죠. 선배님, 괜찮으세요? 카즈키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내가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게 부끄러워.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의 크기를 보여준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본 이미지와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수 있다니. 서울의 거리는 도쿄보다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제 선입견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저녁 카즈키가 남산타워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려면 남산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케이블카로 올라가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시간, 남산 케이블카 앞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들.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명소인 듯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탑 전망대에 도착하자 360도로 펼쳐진 파노라마 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놀랍지 않나요, 선배님? 카즈키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다. 사람들로 붐비는 전망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각도에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는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카즈키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내가 뉴스로만 봐온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웠다고. 카즈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날 동안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친절한 환영, 박 회장님과의 대화, 카페에서 지켜진 제 지갑, 그리고 지금 이 아름다운 야경까지. 정직하게요. 카즈키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20년 동안 나는 한국에 대해 말해왔어.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 이제 내 눈으로 본 진실을 말할 차례야.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NHK로 돌아가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갈등과 분쟁만이 아닌 일상과 만남,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망대를 나와 케이블카로 내려오는 동안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가 다르게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카즈키가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선배님께는 어떤 의미였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프레임을 깨는 여행이었어. 내가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여행. 호텔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내일 돌아갈 일본과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안의 확신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넓은 세계가 들어섰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익숙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사흘 만의 귀국이었지만 제가 돌아온 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바로 방송 복귀하시나요? 카즈키가 택시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휴가는 여기까지야.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풀면서 서울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일 읽어야 할 뉴스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NHK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유리 씨, 휴가는 어땠어요? 오모리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는 웃으며 오늘의 뉴스 대본을 건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또다시 한국 관련 외교 마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익숙한 프레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풍경,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후 리허설 시간, 오모리 프로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프로듀서님, 오늘 방송에서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시도요? 한국 관련 뉴스를 읽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어요. 오모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방송에서요? 대본에 없는 내용을? 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코멘트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저녁 9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오프닝 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의 프롬프터에는 제가 읽어야 할 대본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카운트다운 3, 2, 1. 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대본을 살짝 옆으로 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디렉터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국에 관한 많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한국을 직접 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뉴스가 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3분간의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뉴스를 전할 때 저는 두 나라의 갈등만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사무실은 술렁였습니다. 일부 상급자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많은 동료들이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발언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의 저널리스트 경력에서 오늘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방송 이후 제 일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고 언론에서는 용기 있는 앵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틀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어요. 방송국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제부 편집장이 저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유리 씨,
한국과 일본의 일상적 교류에 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진행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갈등과 긴장을 다루던 국제부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다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다양한 시각, 더 균형 잡힌 이야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한일 사이, 사람의 이야기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카즈키도 함께였고, 이번에는 카메라 팀과 작가들도 동행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취재군요. 카즈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선은 다르지. 이번에는 갈등이 아닌 교류를 이야기할 거야.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일본 식당을 운영하는 일본인 부부, 도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 양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기업가들.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 진짜 한일 관계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일본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어를 배우고 싶나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소망들이 모여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지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은 남산타워에서 진행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장소였어요. 해질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건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뉴스에서는 보통 갈등과 충돌이 다뤄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교류와 이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질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서울의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카즈키가 다가와 물었어요. 선배님, 후회는 없으세요? 그날 방송에서의 용기 있는 발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하지 못한 게 아쉬워.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물론 여전히 양국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NHK 뉴스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해요. 뉴스는 단순히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72시간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